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타인과의 관계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띠노비 여러분도 아주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나갑니다. 이 말 누가 했을까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Man is by nature a social animal. 네, 정답이 나왔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고요. 정확히는 정치학 1권에 있는 말입니다. 원문은 호 안트로포스 피세 폴리티건 존. 직역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폴리스적 동물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실험했다라고 알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2세에 1240년 세계 최초로 의약 분업 법안을 시행하신 분입니다. 프리드리히 2세는 의사가 진료와 조제를 덕점하면 실수 또는 고의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보고 1240년에 세계 최초로 의약 분업을 명령하는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 호기심이 왕성했던 이 황제는 천의 고화를 거두어가지고 실험하는 기행을 벌였어요. 본인들의 시녀들에게 천의 고화를 거두어서 돌보라고 맡겼어요. 당시 황제는 언어의 기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돌봄은 제공하되 말을 걸지 말라는 명령을 신하들에게 내렸어요. 사람이 과연 언어를 배우지 않고도 야생 상태에서도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벌인 실험이었습니다. 시녀들이 아기들에게 말을 걸지 않자 아기들은 만 2세가 되기 전에 시름시름 앓다가 천국으로 떠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황제가 이런 비윤리적 연구를 실제로 했는지 어느 정도 가장이 보태져서 도시 전설이나 괴담처럼 전승이 되었는지는 사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시에 단체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 위생이나 영양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시녀들이 아기들을 대충 돌봤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괴담을 흥미를 느껴가지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보자 하는 실험이 1940년대에 있었어요. 정신과 전문의인 르네 피츠라는 분이었는데요. 때는 실험 대상이 차고 넘쳤어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중이었거든요. 부모 잃은 아이가 어디서든 차고 넘쳐서 아무 데서나 실험 대상을 찾을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스피탈리즘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1945년에. 대상은 남미의 고아원과 미국 여성교도소의 타가시설에 수용돼 있는 영아들이었습니다. 밥은 주고 잠자리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아원에 수용된 아이들, 시설에 수용된 아이들의 영아 집단 질병률과 사망률이 일반 가정에서 양육한 아이들보다 높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가설을 세웠어요.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스피탈리즘이 그 원인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생후 1년 사이에 정서적인 박탈, 그러니까 정서적인 접촉이 결핍된 아이들은 하스피탈리즘이라는 병으로 사망한다.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논문이었는데요. 육체적으로 돌본다고 해서 생존과 정신과 신체 발달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세계 최초로 체계적으로 제시한 고전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후 초기 1년 동안 아기가 첫 돌이 될 때까지 정서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지능이 저하되고요. 발달이 지연되고요. 지속적인 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사망률로 이어지는 과정을 후속 보고 형식으로 정리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하스피탈리즘이라는 용어를 창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스피탈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한 후속 논문을 또 썼는데요. 하스피탈리즘 팔로버 리포트를 1946년에 넣습니다. 고아원 혹은 보육시설 등에서 자란 영아들의 발달 저하 정서 및 신체적 쇠퇴 현상을 추가 관찰한 논문이었습니다.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은 하스피탈리즘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광범위한 발달 장애가 나타난다라는 게 이 논문의 주장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애정 결핍이라고 봤습니다.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이 경험하는 발달 저하, 정서적, 신체적 쇠퇴 현상을 원인은 애정 결핍 때문이고 그 애정 결핍이 하스피탈리즘이라는 질환으로 나타난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하스피탈리즘은 단순한 질환, 질병이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자극,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지속적이고 애정어린 접촉의 결여 때문이라는 게 이 논문의 제시한 가설이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장기간 어머니 또는 애착 대상과 분리된 유아들이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를 정리를 해서 보여줬고요. 유아들이 체중이 감소하고 발달이 지연되고 사회성이 저하되고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무반응, 무감동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그게 바로 하스피탈리즘의 주요 증상이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현대 연구에서 후속 연구자들은 이 스피츠의 논문을 비판하기는 합니다. 당시가 현재와 비교하면 위생적으로 또는 건강관리 측면에서 시설에서 제공하는 양육이 충분히 안전하거나 위생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스피탈리즘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다. 즉 기간 수용 아동의 쇠퇴가 단순히 정서적 박탈 때문인지 혹은 현대 기준으로는 물리적 환경이나 보건 수준이 열악했기 때문인지 이거를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현대적인 비판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1940년대, 50년대의 스피츠의 연구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이 애착 양육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인식이 학계 및 보건 정책에 영향을 주는데 기여한 선구적인 연구로 보는 데는 학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 보육이나 집단 양육에서 단순하게 먹을 거를 준다거나 간식이나 식사를 준다거나 잠자리를 제공한다는 생존 조건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자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요해서 이후 정부의 보육 정책과 병원의 아동복지,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보호자의 면회를 허용한다던가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와 상호작용 중심으로 간호를 한다던가 보육 환경에서도 선생님이 아동들과 정서적인 긴밀한 관계를 보인다든가 하도록 변화를 유도하는 역사적 토대를 마련한 논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르네 스피츠는 그치지 않고 공동 연구자와 함께 세 번째 논문을 내놨습니다. 영아기 애착 결핍이 정신병리의 기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는 후속 팔로우업 연구입니다. 특히 엄마, 아까 주 양육자와의 정서적 접촉이 갑자기 단절되었을 때 영아에게 어떠한 정신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한 논문이었습니다.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무렵의 영아들이었고요. 돌봄시설, 파운딩홈이나 고아원 등에서 자라난 아이들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영양과 위생, 신체적 보살핌은 제공하되 일관된 정서적 접촉,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은 거의 없는 환경에 놓여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스피츠는 장기 관찰을 통해서 아이들의 행동 기록을 변화하고 추적했습니다. 3개월 이하 분리되면 빠르게 회복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회복이 더뎌지거나 불완전한 회복을 보이고 일부 영아는 만성적 우울 상태를 보이다가 정서 반응이 부족해지고 사회적 반응이 감소해서 발달 지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논문에 기록된 증상을 보면요, 아기들이 이렇게 분리되면요, 울음이나 항의가 증가하고 활동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표정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무표정해지고 체중이 줄어들고 잘 자지 않고 잠추정이 늘면서 수면 장애를 보인다던가 운동과 정신이 발달되는 발달 지연을 보이고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을 때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병에 취약해져서 사망률이 증가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연구는 여러분 20세기 중반에 애착이론의 선행 연구로서 존 볼비의 애착이론 어태치먼트 시어리의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의료 고아원, 위탁 환경에서 정서적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기초자료로 지금도 수없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 우울이라는 개념적 기반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현대적 관점에서 비판은 존재합니다. 환경적인 변수 통제가 부족했다. 아무래도 전쟁 시기였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아원 환경이 요즘보다는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식사도 부실했고요. 인력도 부족해서 정서적으로 결핍될 확률이 높았다. 그래서 변수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르네가 관찰했던 아동들이 조금 표본이 편향됐다. 왜냐하면 전쟁 고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쟁 빈곤 시기의 고아원의 상황을 일반적인 환경에다가 놓고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연구자들이 아동들의 행동을 주관적으로 해석했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옛날 연구잖아요. 그래서 관찰 중심 기록 방식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연구는 오로지 인간만 대상으로 합니다. 동물은 아기 때부터 어미한테서 떼어내서 길러서 어지간해서는 먹이를 주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면 폐사하지 않아요. 반면에 사람은 선천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아까 논문에서 봤듯이 생존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소통 욕구가 그래서 본능이라는 걸 논문을 통해서 증명을 했어요. 소통 욕구는 본능입니다. 인간에게는 동물과 달리 소통 욕구는 식욕처럼 본능이에요. 식욕을 참기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는데 늘 실패를 하잖아요. 그거랑 같습니다. 이 소통 욕구가 SNS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마트폰만 들면 어디서든지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 본능에 엑셀을 밟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현대인의 신종 질환인 전내 중독. 전내 중독이 뭐냐면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SNS 중독을 합쳐서 전내 중독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메시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읽고 나서 바로 답장이 오지 않으면 불안, 초조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지혈증 아니면 내 간이 푸아그라야, 지방간이야, 아니면 고혈압이 있어 하는 성인병 증상이 있으면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또는 운동을 해가지고 고쳐야 된다라는 인식은 있어요. 그쵸? 근데 전내 중독은 아직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통 중독인지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매일 파란 사이트에 로그인을 자동으로 해놓고 수시로 댓글을 확인하고 알람을 확인을 하고 트위터를 계속
새로 고침을 하고 방송을 계속 틀어놓고 하는 분들은 본인이 소통 중독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고 싶어요. 고독을 한번 즐겨봅시다. 고독을 즐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해요. 평소에는 고독을 즐기다가 특정한 시간에 아주 기분을 환기한다는 기분으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면 본능의 엑셀을 밟는 습관을 고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현명하게 본능의 고삐를 잡았다가 쥐었다가 할 줄 아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현명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뭐든지 하는 리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